자,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있거든? 오늘이 9일, 10월 9일. 벌써 10월 9일이야. 한글날 그거를. 물들어.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먼저 쭉 한 번에 적어놓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10번부터 19번까지 질문. 16번. 16번 또 11번부터 19번까지. 13번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13번까지. 없어. 좋아. 그러면 20번에서 29번 사이. 근데 22번. 22번 또 다시 풀 필요성 있는 거 같아. 또 22번하고 24번 또 비문학 다 얘기하고 쌤 끝장 날까? 괜찮아 해. 어차피 다 해야 돼. 20몇 번까지 뭐라고? 29번 10번 단위는 계속 쪼개서 얘기할 거야. 18 28 26 26 좋아. 그러면 30번부터 39번 사이. 35, 37, 38 맞아. 35 37 그 다음에 35, 37, 38, 39 38 31, 32, 33 31 32, 33 32 33 36 없죠? 36 없어. 36 자, 그 다음에 40번에서 45번 사이의 질문. 40, 43, 49 40, 43, 45. 또 질문? 없어. 좋아. 그러면 오늘 요거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우리 2시간 안에 이거 못 끝내. 아니 비문학 2개 하는 것도 많이 할 거. 비문학은 근데-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거 몇 점 맞은다 중요하지 않다. 요번에 이 시험을 너희들한테 준 건 내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야. 아, 완전히 바뀌는구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그럼 너희들이 거기에 빨리 맞춰야 돼. 빨리 맞춰야 돼.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6월 모의고사도 한번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왜냐? 이게 어쩌다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6월달하고 9월달에 어떤 맥락이 있어. 내가 20년 가까이 모의고사를 풀어봤으니까 1년에 7번 모의고사를 보거든, 고3은. 그럼 20년이면 몇 번이겠어? 140번이야. 140번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첫째! 소설 2작품이 연달아 나오고 거기에 비문학 독해가 섞여져서 한 페이지 반을 차지하는 건 처음이야. 거기에 지문 하나에 문제 6개가 쫙 달린 것도 처음이야. 그리고 또 둘째! 또 하나 크게 바뀐 게 어휘가 3개 나온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야. 그리고 또 하나 문법에 비문학처럼 지문이 들어간 것도 처음이야. 근데 6월달과 9월달이 똑같아. 이건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거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맥락을 너희들한테 보여주니까 문제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돼. 특히 어휘 중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도 이건 솔직히 나도 장담을 못해. 39번 같은 문제. 아였어요. 39번 같은 문제는 왜냐면 겸비하다, 구비하다, 대비하다, 예비하다, 정비하다는 약간 좀 다른 걸 알겠는데 이게 뭐 예비하다, 겸비하다, 대비하다는 거의 비슷비슷한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어감 차이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어휘 책 있지, 나왔던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거기서는 같은 단어인데 비슷비슷한 단어들 쫙 나오잖아. 바로 그래서 그래. 굉장히 잘 준비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주의하라는 거야. 어떤 유형으로 바뀌고 있느냐. 가장 결정판은 11월 18일 날 수능이겠지. 왜? 수능을 딱 보고 나면 내년 6월 달까지 너희들 수능 볼 때까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미리 만들어놔. 전국 모의고사를 3월 달 보지, 4월 달 보지, 이 2개의 모의고사를 미리 만들어놔. 연초에. 뭘 기준으로 해서? 작년 수능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이 쉬웠다. 그러면 3월 달과 4월 달에 모의고사도 쉽게 나와.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다. 그럼 3월 달과 4월 달에 모의고사가 어려워. 왜? 그거를 그대로 지문만 바꿔서 살짝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렇게 돼. 그리고는 새로운 것도 6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이렇게 바뀌거든. 왜냐?
3, 4, 7 그리고 10은 교육청에서 문제를 만들어. 그리고 6월달과 9월달은 수능을 만드는 곳에서 문제를 만들어. 그러니까 아예 문제를 만드는 곳이 달라. 문제를 만드는 곳이. 이건 일선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만들고 이쪽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아예 교수진과 선생님 30명이 같이 따라 들어가서 다시 만들거든. 근데 달라. 문제 만드는 스타일이. 자, 그러면 한번 먼저 16번부터 한번 보자. 16번. 산촌에 눈이 오니 어허 방옥 시연에 한번 보자. 그리고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너희들 모의고사 풀면 알겠지만 정해져 있었어. 1번부터 5번까지는 화법, 6번부터 10번까지는 작문, 11번부터 15번까지는 문법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 틀도 16번까지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16번부터 30번까지가 비문학 그리고 31번부터 45번까지가 문학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막 뒤섞여 있지. 뒤섞일 수가 없지. 뒤섞일 수밖에 없지. 왜? 문학하고 비문학이 한 지문에 나왔으니까.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막 뒤섞이는 거지. 자, 보자.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혀버렸구나. 10이 뭐였지? 살인문입니다. 살인문을 열지 마라. 날 찾아올 사람이 그 누가 있단 말이냐. 여기서 있으리 뭘까? 서리법이 쓰인 거지. 밤중에 일편명월이 한 조각 밝은 달이 내 벗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1년에서는 자연친화를 노래했어. 두 번째, 석갈에 기냐 짧으냐, 기둥이 기울어졌느냐 틀어져 있느냐, 수간 모옥을 작은 줄을 비웃지 마라. 그러니까 저 집은 석가래가 기울어졌어, 저 집은 기둥이 뒤틀려 있어,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이거야.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속세, 부기와 영화가 기준인 사람이지. 집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거 관계 없으니까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라. 석가래가 기냐 짧으냐, 기둥이 기울었느냐 틀어졌느냐, 수간목을 작으냐 크냐 이런 거 비웃지 마라. 어지버 감탄사야. 만산나월이, 만산나월 밑에 보니까 산에 가득 자란 덩쿨 풀에 비친 달이래. 자, 산에 가득 자란 덩쿨 풀에 비친 달이 만산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이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져버렸다. 한식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식 비가 온 밤에 봄의 빛깔이 다 퍼졌구나. 그러니까 봄빛이 그냥 봄의 색깔,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자라나고 있구나. 봄빛이 퍼졌다. 무정한 화류도, 꽃과 버드나무도, 무정한 꽃과 버드나무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어떻다? 어찌하여 우리 님은, 여기서 님은 두 가지로 해도 되겠지? 실제로 님일 수도 있고 실제로 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임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그거 막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그래 듣지마. 그 다음에 어찌하여 우리님은 가고하니 오는고. 여기서 자연 친화가 살짝 비껴가지. 그치, 속세로 약간 비껴갑니다. 어젯밤 비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부용당반 밑에 보니까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가에 수정발을 걷어두고 누구를 향한 깊은 수정발이요? 수정으로 만든 발. 발? 그 이발이에요? 그 발인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니? 왜 집이나 이런데 문과 문, 그러니까 어떤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을 연결할 때 이렇게 생긴 걸 막 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쌤도 발레린 적 있잖아. 거기 철문?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동그란 거 막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동그란 거 이렇게 막 있고. 몰라? 발. 그래서 지나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거 이걸 발이라 그래. 중국집 가면 있는 맞아. 중국집에 가면 많은데 요즘 중국집에는 사실 좀 요즘 중국집엔 별로 없고 하여튼 이게 발이야. 근데 이 동글동글한 게 수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정발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어디지? 수정념을 거둬두고 누굴 향한 깊은 실험을 못내 풀어 하노라. 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게 임금이든 님이든 간에 이것을 나는 풀고 싶어요. 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움을. 그 다음에 창밖에 워석버석. 이거는 의성어야.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해란해경에 밑에 보니까 해란해경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에 해란해경에 낙엽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지버 감탄사야. 유한한 간장이 다 끊어질까 같구나.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내 오장육부가 다 끊어지는 것 같대. 그러면 보자.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3번 봐봐. 다에서는 선경 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자 그럼 선경 후정인가 보자. 한시 비온 밤에 봄빛이 퍼졌다. 먼저 경치를 얘기했네. 무정한 화두도 뗄나라 피었으니 우리님은 언제 오는가? 그러면 선경후정이 나온 거 맞네.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이라는 건 정서를 얘기하는 거겠지.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 그럼 나머지 거 보자.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서 여기서 보자. 산천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다. 사리문을 열지 마라. 날 차올 사람이 그 누구냐. 한밤중에 한조가 밝은 달이 내 것인가 하느라. 문답법이 쓰이지 않았어. 1번 틀렸네. 그 다음 2번 나머지 거 한번 보자.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서로 대비했대. 대조가 일어났대. 과거와 현재가 대조가 일어났대. 보자. 석가래가 기냐 짧으냐. 기둥이 기울어졌느냐 틀어졌느냐. 수간목의 작은 줄을 비웃지 마라. 어지머 만산나월이 다 여기서 과거와 현재가 대조된 거? 그런 거 없어. 그 다음 4번에 라에서는 대상에 감정이입을 했다 그랬어. 어젯밤 비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부용담반에 수정을 거둬두고 누구를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풀어보려고 하느라. 여기에서도 감정이입은 없어. 그 다음 5번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했다 그래서 보자. 창밖에 워석보공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해란해경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에 낙엽은 무슨 일이란 말인가? 유한한 내 간장이 다 끊어질 것 같구나 해서 의인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16번 해결했고 22번 봅시다. 22번 자 기억미음의 독 짖는 늙은입니다. 독 짖는 늙은이. 이 독 짖는 늙은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재밌는 게 장인 얘기요? 장인 얘기인데 송영감이 있어. 송영감은 굉장히 독을 잘 짖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에 아내가 옥수가 있어. 옥수가 있고 여기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 애가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맹손이? 아닌데. 그건 조수. 어떡해? 근데 나와있지 않나요 여기서요? 그냥 애라고만 돼 있잖아. 좋아. 아이가 있어. 아이가 있는데 얘하고 근데 조수가 하나 옵니다. 근데 조수가 송영광보다 실력이 더 좋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가르치는데 자기보다 실력이 더 좋으면 얘는 그만두고 싶겠다. 막 시샘이 나고 막 이렇게 막 질투가 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둘이 눈이 맞아. 큰일 났네. 그래서 얘가 도망가. 이럴 때 같이 도망갔어요? 둘이 도망가면 송영광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 다 무너진 거 아니야. 가정도 깨졌지. 그리고 자기의 실력도 오히려 조수보다도 못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독을 만들려고 해. 그런데 여기에 옆집에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다른 집에 넘겨라. 넌 도저히 애를 키울 수 없을 거 아니냐 라고 해. 그래서 애까지도 다른 집에 줍니다. 얘는 이제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그 독 짖는 그 공간, 그 뭐라 그러지? 가만이라 그러지? 가만히? 도가니에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서 죽어. 뜨거운 거기서? 아니 그건 아니고 병에 걸려서 마지막 공간까지도 순간까지도 이 독과 함께 이겼다는 얘기야. 불이 훨훨 타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보관이 어딘데요? 독 짖는 곳. 독을 짖고 그걸 안에다 이제 집어넣잖아. 밖에서 불을 떼잖아.
그 독을 집어넣는 그 큰 가마솥 같은 그 안에 들어가요. 불을 떼는 건 아니고. 아.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떤 예술훈?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 뜸마간 자리에 누운 송영감 나직이 신음을 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약 잡수셔야죠. 옥수 일어나는 송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내준다. 약을 마시는 송영감 가만 어떻게 됐지? 저녁 때 독을 끌어내야죠.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가마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단한 백가마의 형태. 그 다음에 백자기의 형태. 가마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을, 여기서 옹이라는 것은 도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도, 밑이 내려앉은 도,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왼손이 석천이가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영감이 비틀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영감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아니야, 이건 독이 아니야. 이건 흙덩어리야. 가마 안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아니 여보게, 이거 무슨 짓인가? 비켜! 나가 떨어지는 왼손이 안 됩니다. 저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깨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다 깨면 안 된다 이거지. 닥쳐! 이건 부정을 탔어. 모두 부셔야 돼. 왜 그런지 알지? 조수가 만들었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얘가 어떤 깨끗한 마음으로 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질투심 뭐 이런 게 같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안 된 거지. 독을 박살내기 시작한다. 뚜앙 뚜앙. 박살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그 다음에 자네 환장했구만. 석현이가 매섭게 보다가 횡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뚜앙 뚜앙. 송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벌컥 주저앉아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나온다. 뚜앙 뚜앙 뚜앙. 옥수 귀에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가는 박살나는 독소리. 송영감 조각난 독을 끌어안고 오열해서 온다. 석양에 물든 하늘. 자, 석양에 물든 하늘 밑줄 쳐봐. 자, 이건 배경이야. 그치? 이러한 배경은 뭘 만든다? 잘 알아둬라. 배경은 분위기를 만들어. 그럼 이런 분위기는 뭘 만든다? 인물의 심리를 대변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특히 소설에서 어떠한 배경이 나오느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인물의 심리를 좀 잘 파악할 수 있지. 이게 황순원의 원작 여수중각색의 독짓는 늙은이야. 그 다음 나 이건 이제 소설이야. 차차 송영감의 솜씨는 틈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취로 두드려 올릴 때, 조마취와 부채마취 뭐냐? 옹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학상의 도구래.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여기서 부정 타는 거지. 그치?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고는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서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대도 있었다. 송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이 독을 지을 때 부정탄 마음으로 독을 지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독 부순 게 왜 부순지 알겠지? 부정탄 마음으로 지었잖아. 아내하고 조수하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걸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독을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송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 저녁때가 기울었다. 왼손이도 흙 몇 덩어리를 이겨놓고 하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기를 향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까지나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 되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는가 보다. 자, 그러면 애는 지금 모르는 거야. 이 말은 엄마는 더 이상 안 온다는 얘기지. 그치? 엄마는 안 온다는 얘기야. 밖을 내다보던 송영감은 제 입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여기서 어떤 힘은 뭘까? 분노?
뭐 이런 거겠지. 다시 독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계를 짚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영감이 정신 든 것은 아주 어두움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서야 안심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가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니까 애가 앵두나무집 할머니, 이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다른 데다 맡기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렁짓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지은 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가 한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에 밥 넘어가는 것을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자, 요것도 미술 쳐봐.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라고 해. 자,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이거는 분노야. 분노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는 송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지만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놓았다가 독이 한 번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에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40년 이래 없이 숯내를 다 먹은 듯 했다. 송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횟수가 많았다. 흙 이기는 왼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도 못하리라고 송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서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나 권해보았지만 송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러면 22번 봅시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래서 디귿 한번 봐봐. 디귿에 보면 안 됩니다요. 더한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 석현이가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영감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송영감은 무슨 소리냐? 송영감은 이건 부정 탔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기준이 뭐야? 부정 탔냐 안 탔냐 기준인데 얘는 멀쩡하냐 멀쩡하지 않냐의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3번은 맞아. 그럼 1번부터 보자. 저녁 때 독을 끌어내야죠. 옥수의 걱정이 송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준다. 에이, 그거를 알 수 없지. 얘가 물어봤잖아. 어떻게 됐지? 라고 물어보니까 독은 저녁 때 끌어내야죠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옥수가 송영감보다 독에 더 관심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안 됩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니은. 아니 여보게 이게 무슨 짓인가? 맹손이가 송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니 오만함이 아니라 깜짝 놀란 거지. 왜 갑자기 독을 깨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오만해? 이건 오바지. 이건 오바지. 그 다음 리을 보자. 리을에 쓰러지듯이 짙던 종 옆에 눕고 말았다 그랬거든. 송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 쓰러지듯이 독 짓다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어. 근데 이게 무슨 불만이야? 말도 안 되지. 그 다음 미음. 남쪽 장기를 향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애가 그런다는 얘기네. 애가 언제나처럼 왼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니지. 엄마가 그 누구야? 조수한테 짐을 지워가지고 장보고 엄마랑 같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밖에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2번 해결됐고요. 24번 봅시다. 24번에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시나리오 독 찢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인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 등을 사용해 지시문을 통해 시각적인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감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5번 봐봐. 나의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봐봐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랬거든 가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왜? 이건 시나리오니까 화면이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나는 이건 소설이란 말이야 나는 소설이야 그런데 이건 시각적이다 어떤 힘만이 아닌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이게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이게 과연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게 맞으며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맞느냐? 이건 아니지 그치? 이건 소설이니까 이 독자가 소설을 읽는 독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머릿속에서 그걸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제각각이지 그러니까 이건 시각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럼 1번부터 보자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랬거든 가에서 백자기의 형태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곱다라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 어떤 예술적인 경지로 바라본다 괜찮아 예술적 경지로 바라본다 좋지 만약에 이게 송영감이 처음부터 이건 내다 팔물건이라는 개념으로 했다면 얘도 마찬가지 부정을 탔냐 안 탔냐가 중요하지 않았을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이걸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두 번째 가에서는 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9월 모의고사에서는 뭐가 없냐면 두꺼운 글씨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할 때 그러네. 굉장히 힘들지 않았니? 그러네. 없어 두꺼운 글씨를 해가지고 딱 보면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어 여기 보면 44번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 나의 여기 보면 44번에 보면 1번 최랑이 회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근데 여기에 보면 두꺼운 글씨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우리가 방금 전에 한 여기에서도 지금 백자기의 형체라고 했는데 두꺼운 글씨가 없어 오래 걸리게 만들어놨어 이것들이 시간을 더 많이 그 다음에 나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그건 맞지 왜? 현재 진행형을 쓰면 현장감과 현실감이 좀 높여집니다 또 하나가 현장감과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 쓰는 게 있어 하나는 사투리고 또 하나는 의성어 의태어 사용하면 돼 그러면 현장감과 현실감이 더 북돋아집니다 3번 가에서 뚜앙의 효과음을 이용해서 여기 나오잖아 현장감과 그 다음에 강조하여 인물의 내면의 반응을 나타낸다 거기에 있는 인물들의 3명의 인물들의 각기 다른 내면을 보여주지 그 다음에 4번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오, 괜찮아.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4번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26번 26번하고 26번, 28번 오케이. 오, 잘됐다. 자, 보자. 순서 안 시켜서 풀었거든. 콘크리트는 자 1단락부터 한번 보자. 단락별로 쪼개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들은 모든 단락을 한꺼번에 구분하려고 들지 마. 그러면 읽다가 무슨 내용인지 잊어먹어. 그러니까 단락별로 구분하고 밑줄 쳐가지고 거기에 핵심어들만 동그라미 치거나 또는 밑줄 쳐서 그 내용을 다시 찾아갈 때 굉장히 편하게 하라고. 오, 그렇지. 이렇게 잘했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게 너무 갑자기 너희들 눈에 확 들어오게끔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었지. 제대로 안 돼. 뭐냐면 공식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은 반드시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반드시 연결된다. 보자.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오, 야, 콘크리트가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됐대. 로마 시대에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판테온, 이거 네모 쳐봐.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서 지붕을 가볍게 할 수가 있었다. 돔 지붕이 지름이 45m나 된대.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돔의 지름이 45m가 넘는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했고,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원형의 천창, 하늘에 빵꾸를 뚫었다는 얘기야. 천창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자, 그러면 근데 26번 안 될 것 같아요. 방금 읽은 데서 채워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아니, 왜냐면 다른 애가 틀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윗근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네, 이건 다 읽어야 돼요, 읽는 거. 그럼 다 읽어야지 뭐. 그럼 1달러 보자. 판테온의 돔에서, 이건 아니구나. 판테온의 돔에서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은 상부로 올라간다. 그래! 아까 여기 분명히 읽은 데서 있었잖아. 판테온은 위로 올라갈수록 두께가 점점 가벼워진다라고 했잖아. 돌이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뭐야? 얇아진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단락 들어가 보자.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서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아하! 이거는 콘크리트의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네. 밑줄 쳐야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 뭐에 대한 얘기?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서 결합체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수화 반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밑줄 쳐놔야 되겠네. 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아하, 요거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좋다.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지에 부어서 경화시키면 딱딱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경화시키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다.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해서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하, 2단락은 콘크리트 배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네. 그 다음에 3단락. 그러면 2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쭉 정리해보면 이거지.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들을 섞어서 만들어. 그리고 물을 부으면 점성을 띠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에 따라서 점점 딱딱해져. 그래서 거푸집에 만들어서 들이붓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골재를 집어넣으면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3단락.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 면에서도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진다. 자유로워진대.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했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하면서 이게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들어. 이거 시멘트를 이렇게 만들어. 이거 되게 힘들어. 여기 부분이 자꾸 떨어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철사를 막 엮어. 이렇게. 철사를 엮어. 이렇게. 철사를 엮은 다음에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버려. 뭐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잘 유지되지. 그치? 왜? 여기에 뼈대가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냥 시멘트만으로 기역자를 만든다 라고 하면 여기가 부러지지. 힘을 못 받아서. 근데 여기다가 철근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힘을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누르는 거엔 강하대.
근데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아하. 자, 그러니까 압축력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늘리는 인장력에는 굉장히 취약하네. 압축력이나 인장력에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고 한대. 이 단위가 압축 강도하고 인장 강도래. 근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대. 그러니까 압축시키는 건 10배 이상 잘 견디는데 늘리는 거는 10분의 1의 힘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리는 길이보다 훨씬 더 길게 길이보다 훨씬 더 길게 잘 견딘다는 거지. 잘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모두 콘크리트보다 높아.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높아. 그러니까 철근하고 시멘트를 섞어버리면 시멘트가 갖고 있는 인장력이 약한 거를 철근에 의해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지. 압축도 잘 되고 인장도 잘 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따라서 보강제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서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다만 철근은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대개는 인장력을 많이 쓰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 지점을 위주로 철근을 보강한다.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포화송비래. 포화송비. 자,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화송비가 크며 대체로 철재의 포화송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어. 포화송비가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화송비가 크대. 그리고 철재의 포화성은 0.3이고 콘크리트는 0.15야. 절반이야. 그치? 요런 비율, 요런 등식. 알았어. 알겠지? 내가 왜 틀렸는지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제대로 안 읽은 거 같아. 밑에 포화성비까지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요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쭉 읽고 뭐야?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탈락을 구분해서 들어가면 어렵지 않다. 자, 이게 포화성비를 얘기하지. 맞아. 자, 그 다음 4번 보자. 4단락. 그러면 3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뭐니?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포화송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 4단락.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자재로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가 있게 되었다. 당연하지.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것으로 코르비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점을 사부화 주택에서 완벽하게 구현했다. 아하, 사부화 주택이 나와. 그 다음에 벽에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고 건축가가 건축적인 산책로라고 이름을 붙인 경사로에는 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지붕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계단으로 1층과 2층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공간으로 이어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고 건축가의 건축적인 산책로라고 이름 붙인 경사로에는 지상의 출입구가 2층의 주거 공간이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창은 목욕실의 위에 환상적이야.
목욕을 하다가 하늘을 이렇게 보면 별이 보이는 거 아니야. 물론 사람 얼굴하고 마주치면 미칠 노릇이겠지. 무섭겠다. 변태가 야 저 집에 꼭대기에 목욕탕에 꼭대기에 천장이 있는데 이게 유리로 돼 있어. 야 우리 구경 가자. 진짜 무서운데? 이러고 있으면 나 벌 봐야지 그러고 이러고 있다. 그럼 그거는 좀 환장하지. 유리를 밖에서만 안에서만 바꿔보면 안 돼요. 그치?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그 밤에 그거를 제대로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안에서만 밖에 볼 게 만드는 거잖아. 밖에서는 아예 못 보.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자동차 그러면 색깔이 어떻지? 진해요. 진해지지. 진해지면 밖에서도 그 원래 그것처럼 깨끗하게 보일까? 그렇진 않거든. 그렇진 않아. 그 다음에 하여튼 중심으로 펼쳐진다 또는 소우주임을 느낀다.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여기에서 산책하다가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서 항해를 하는 기선의 가판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대. 왜? 이 하늘을 봤는데 이게 전부 유리로 돼 있어. 유리로 돼 있어. 근데 이런 집은 부자들의 집입니다. 그렇죠. 왜냐? 유리로 돼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열 효율을 뺏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보일러 겨울에 계속 빼야 돼. 맞잖아. 전면 유리를 쫙 하는 집은 굉장히 멋있어. 햇볕도 쫙 들어오고. 근데 그런 집은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왜? 유리 한 장으로 모든 겨울을 버텨야 되니까. 그럼 안에 어떻게 되니? 끊임없이 떼야 돼, 뭐를? 보일러를. 그러면 바다 앞에서 유리를 탁 대는. 좋지.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사단락은 사부화주택에 대한 얘기야. 사부화주택에 반드시 이게 핵심이니까 네모칸이 쳐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에 가장 중대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면 연구가 계속되어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가 등장했대. 아하, 여기서는 뭐?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 아이고. 콘크리트랑 콘크리트 다 나오고. 프리스트레이트, 왜냐면 또 엄청나게 길잖아.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가 등장했다.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잡아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에 반죽을 붓는다.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근을 늘어뜨린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게 만들고 그 다음에 놔두면 얘가 철근이 쭈그러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콘크리트가 가장 약한 게 잡아당기는 거잖아. 근데 이 잡아당기는 힘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장력이 강해지겠지. 줄어들면서 콘크리트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 컨벨 미순관 요거 네모쳐야 되겠지. 컨벨 미순관은 개방성을 주기 위해서 기둥 사이 30m 이상 벌어지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였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는 구현하기가 어려웠다. 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기둥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내부를 대리석처럼 빛나게 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고 그 얘가 킴벨 미술관이야. 그 다음 6단락. 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인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건축 미술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특히 근대 이후에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건축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인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26번 봅시다.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틀린 거 5번 봐봐. 사부화 주택이야. 그럼 몇 달락? 4달락이야. 사부화 주택과 킴벨 미술관은 5달락이야. 모두 층을 구분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개방적으로 확보했다. 자, 사부화 미술관은 맞아. 층을 구분하지 않았어. 사부화 미술관이 어? 킴벨 미술관이요?
아니 사보아 미술관은 사보아 미술관이 층구분이 없어. 사보아 미술관이 아니라니까요? 왜? 사보아 주택 킴벨 미안해. 사보아 미술관이 아니라 사보아 주택은 아니 선 킴벨 미술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사보아야. 봐봐. 2층 있다잖아. 사보아 주택 2층 있는 근데 자 봐봐. 읽어보면 층 구분이 없어요?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기둥만으로 세 번째 줄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건설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대.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대. 2층에는 거실이 긴 창이 있어. 그래서 건축가가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름을 붙인 경사로가 있어. 이게 지상에서 2층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층 구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가 지상이야. 여기가 1층이야. 여기가 1층이야. 그리고 여기가 2층이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요 킴벨 미술관은 모든 게 다 하나의 층만 여기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2층이 없는 거지. 아니 그러면 하나의 층인데. 아니 모든 전시 공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1층과 2층은 그런데 2층 이거 봐봐. 그러면 여기 어디 있어? 킴벨 미술관 보자. 킴벨 미술관은 그래 나 그게 두개 헷갈린다. 킴벨 미술관은 이거 여기 어디에 있냐면 이거 킴벨 미술관 바로 밑에부터 한번 읽어보자. 개방성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대. 2층이 없는 거야. 2층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나머지 거 한번 보자. 그럼 이게 어 사보아 주택은 층 구분이 없는 거고 킴벨 미술관은 층 구분이 있는 거예요? 층구분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없는 거지. 왜냐면 1층밖에 없는 건물에. 층 구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그렇지. 킴벨 미술관은 그런데. 이 층구분이 없는 거지. 아니 1층 집집에다가 그래서 저는 층 구분이 그냥 2층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이걸 2층 알겠어요. 이게 1층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옥상도 옥상은 그렇게 1층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2층이라고 얘기하기도 층구분이 없는 뭐한.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킴벨은 1층밖에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사보아 주택의 지붕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붕 어딨니?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뭐 우주의 주책이 어떻게 돼 있고 소우주를 느끼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킴벨 미술관은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뭐였지?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 그치?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거지. 그 다음에 판테온과 사보아 주택은 모두 천창을 두어서 빛이 위에서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28번 보자.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해서 자,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그 다음에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여 변형을 관찰해봤대. 근데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건 압축을 했고 이쪽에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건 늘린 거지. 했더니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그렇지.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다. 당연한 거지. 늘어났지. 점으로 된 게 그거잖아. 점으로 된 게. 그치? 맨 처음에는 붉은 색깔로,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건 원래 형태였어. 근데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변형된 후의 형태지. 그치? 그래가지고 압축을 했더니 높이는 작아지면서 두께는 이게 넓어졌어. 반지름은, 지름은. 그리고 늘렸더니 길이는 길어지면서 지름은 작아졌어. 이거지. 그래서
아래면에 수직을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늘어나면서 지름이 줄어들었다.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이야.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 자, 그럼 봐봐.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포화송비를 구했대.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 포화송비는 너분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 분의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얘기할 수 있지. 진짜 포화송 A를 B로 나눈다. A를 B로 나눈다. 그러면 B분의 A가 되잖아. B분의 A. 그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포화송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그래서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 분의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이 포화송비구나 라는 게 나와. 그러면 여기 아까 포화송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철제의 포화송비는 10분의 3이야. 그리고 콘크리트의 포화상비는 아니야. 네? 100분의 15 맞는데? 아니지. 내가 잘못 얘기했어. 1000분의 3이야. 네? 네? 0.3이니까 10분의 3. 그리고 콘크리트의 포화송비는 100분의 15. 네. 맞지? 그러면 둘 다 분모를 통일시키면 100분의 30, 100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제와 콘크리트의 포화송비와 동일하게 나온다. 그리고 A와 B의 포화송비는 변형 정도에 상관없이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단 힘을 가하기 전 A와 지름의 B의 값은 동일하다라고 했어.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자. 동일한 압축력을 가졌다면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어. 자, 보자. 이건 거울 봐야 돼.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다면 가했다면 B가 어딨어? 그 철제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 야, A와 B가 어딨어? 근데 A는 철제, B는 콘크리트. 네. 산문단에 A는 철제고 B가 콘크리트야? 네. 그러면 철제 산문단 잠깐만 이거 써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A가 뭐라고? 철제요. 철, B가 콘크리트. 그러면 콘크리트는 철보다 높이가 더 늘어났을 것이다. 당연하지. 왜? 철의 압축력이 더 크니까. 철의 압축력이 더 크니까 콘크리트는 철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냥 여기 있어요? 맞지? 나와. 3단락에 3단락에 봐봐. 3단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에 있습니다. 철근이나 철걸과 같은 철제는